안녕하세요. 스키냥기입니다. 오늘은 에세이를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이신 김범석 박사님이 의사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특히 암 환자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 책에 담아 놓으셨네요. 그래서 좀 슬픈 내용들이 많은 책입니다. 삶의 의미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소위 기대 여명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기댈 수 있는 남은 삶의 기간으로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 3개월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다. 일종의 평균값인데, 예를 들어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가 10개월 정도 연명하다 사망한 경우 폐암 4기의 평균적인 기대 여명은 1년 내외로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 범위 안에 속한다는 식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므로 실제 여명은 그보다 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대 여명을 설명하는 일은 담당 의사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때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의사는 환자 상태에 근거한 평균적인 수치값을 생각하고 예상되는 남은 기간에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어떻게 치료를 할지, 어떤 항암약을 쓸지, 그것도 아니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필요할지 등을 가늠해보며 환자가 남은 날 동안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는 입장이 다르다. 의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기대 여명은 지금까지의 삶이 고작 몇 개월 뒤면 끝난다는 선언이므로 큰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의사가 자신의 절망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의사에게 상처받았다거나 충격받았다는 환자, 보호자의 사연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유다. 이것은 기대 여명에 대한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간극을 줄이기는 좀처럼 어렵다. 의사는 아무리 환자의 상처와 충격에 공감하고 절박함을 이해한다고 해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는 기대 여명을 말해줄 수 없고 또 그렇게 살게 할 방법도 없다. 결국 의사든 환자 보호자든 현실적인 최선은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날들에 집중한다 에 있을 것이다. 70살에 놓인 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내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로서 볼 때 6개월 이상 장기 생존은 어려워 보였다. 애들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솔직히 대답해 주었다. 그때 그 환자는 담담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래에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떠나야겠다며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매주 하나씩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시작했다. 들어보면 거창한 일들이 아니었다.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 가서 해산물 요리 먹기, 종일 바다 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매주 병원에 올 때마다 지난주에 자신이 했던 일을 소상히 늘어놓으며 즐거워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고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별것 아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와 비슷한 연세의 또 다른 노인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도의명을 듣고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건 평균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그의 상태로는 당의 추석도 넘기기 힘들었다. 내 기대치는 올해까지 어떻게 해서든 추석만이라도 잘 넘겼으면 싶은데 그는 자꾸만 10년만 더를 말했다. 물론 모르는 척하고 그가 바라는 답을 해줄 수도 있었다. 적당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말로 다독이고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을 눈앞에 둘 때쯤에는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환자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했다.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암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환자에게 물었다. 10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 없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손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번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그런 거요. 여러 번의 질문에도 끝내 그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막연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없는 것 같았다.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오히려 앞에 그 노인 환자가 이례적인 경우였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무엇에 기쁘고 슬픈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산다. 게다가 죽음을 코앞에 둔 노년의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절망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계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을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남은 날을 더 살고 싶다는 바람만 되뇌며 보내기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며 사는 건 의외로 쉽지 않다. 사회에 발들이고 나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느라 눈앞의 현실에 치여서 스스로에 대해 물을 여력이 없다. 물어서 답을 안다고 한들 훌훌 털고 내 멋대로 살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오늘 뭘 먹을지, 뭘 할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기 마련이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같은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습관은 관성이라는 가속도를 넣고 삶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그저 옛말이 아님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다. 어쨌든 나는 눈앞에 놓인 환자의 여명을 더 늘려줄 수는 없었다. 그저 그가 남은 시간을 잘 채워갔으면 한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라도 사소한 기쁨을 찾길 바란다. 나는 그에게 다음 외래에 올 때 하고 싶은 일 10가지만 생각해오라고 숙제를 내줬다. 하루에 한 번 옷을 내일 만들기,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 메시지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같은 이런 소소한 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런 것을 평범해서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던 걸까? 그는 다음 의뢰에도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으로 남겨둔 채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든 어떻게 풀든 결국 죽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안아드는 것일 테다.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얼마입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빈칸으로 남겨두기에는 아쉬운 일이다. 네, 가슴 아픈 상황들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절친의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친구 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때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들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위로의 말, 그리고 그 친구 곁에서 3일 동안 같이 있어주는 거 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잘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잘 안 되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돌아가시면 다시 뵐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시네. 이런 말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편 읽어드릴게요. 말기 암환자의 결혼. 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못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는데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인생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하지만 신부가 말기암 환자라면, 난소암이 폐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이라면, 기대 여명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마냥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당혹스러웠다. 결혼하시는군요. 축하해요. 라는 인사가 선뜻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난히 밝은 성격인 그녀가 아직도 생명 연장 목적이 아닌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항암 치료 몇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신랑 측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는 한 걸까? 신랑 측 부모의 허락은 받은 것일까?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서툴게 꺼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다. 혹시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신랑 쪽도 다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암 환자이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다 알아요. 본인도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것도요. 그럼요. 그녀는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명랑하게 대답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이 너무 쉬웠다. 듣고 있는 내가 난감할 정도였다.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사실 젊은 암 환자들의 결혼과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다.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아서 파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완치될 수 있는 암인데도 많은 경우가 그랬다. 신랑 될 사람이
결혼식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다가 신부 측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있었고, 남자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안 신부 측 아버지가 병동에서 난리를 친 경우도 있었다. 결혼하더라도 얼마 못 가 이혼한 경우도 많았다. 한때 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혼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 암 환자가 곧 결혼한다고 하니 이를 어쩐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본디 어렵다. 평생 지속될 것 같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는다. 연애 시절은 낭만적인 로맨스물일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자 냉혹하고 비정한 하드보일드에 가깝다. 사랑은 식어도 돈은 남는 것이라서 헤어질 때는 돈을 두고 다투게 되고, 여기에 양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 물어뜯는다. 지리밀랄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증오로 끝나곤 한다.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두 사람이 결혼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담당 의사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정말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신랑은 서핑 강사였다. 그녀가 암 확진을 받은 뒤 만든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서핑이었는데, 실제로 서핑을 배우다가 연인이 됐다고 했다. 잠깐 스치고 지난 인연이 아닌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소나기처럼 찾아온 사랑을 피하는 대신 맡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하던 그녀의 소원대로 신혼집은 강릉 근처에 꾸렸다고 들었다. 결혼한 뒤로 그녀는 어머니 대신 남편과 함께 외래를 왔고, 나는 그때 그 남편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든든해 보였다. 그녀가 왜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바닷가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불길했다. 뇌 MRI 검사 소견을 보고 내가 더 좌절했다. 올 게 왔구나. 뇌 척수막 전이었다. 뇌 척수막 전이는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 데다 방법이 없다. 뇌 척수막으로 암세포가 밀고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뇌압도 올라가면서 구토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 두어 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암세포는 기어이 뇌 척수막까지 기어 올라가고 말았다. 남편이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치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 그녀의 컨디션은 나빠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올 기력조차 없어져서 결국 강릉의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반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불태운 셈이 되었다. 오래오래는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건 그것대로 아름다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대는 끝이 예정돼 있기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내게 물었다. 그러나 슬픈 결말을 알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되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랑할 때 아픈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녀의 선택이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한편으로 부끄러웠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것이나 그녀의 선택을 두고 지극히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은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끝을 알면서도 둘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뒤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유한한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메멘토는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이다. 어쩌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에도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가끔씩 그 말을 기억한다면 그 두 사람처럼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운명이란, 제천이란 말도 있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자. 사랑을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킨향기였습니다.